영조와 정조가 이룩한 탕평책, 그리고 조선 후기의 안정적 치세.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안정기는 영조와 정조의 강력한 왕권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던 사실이지요. 하지만 영조가 떠나고 정조가 떠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조 사후 순조가 즉위하였지만 그의 나이는 고작 10살. 더 이상 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국왕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없었죠. 이에 순조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며 조선 정치는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조선 후기의 혼란과 동요 파트에서는 첫째, 순조에 이어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3대 왕에 걸친 세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양난 이후부터 슬슬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신분제 동요를 학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의 신분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로는 삼정의 문란입니다. 전정, 군정, 황곡으로 이루어진 삼정체계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망가지게 되었는지 학습해 봅시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을 보여준 농민들의 봉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테마, 세도 정치기입니다.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세도 정치에서 세도란 세상세의 길도 한자를 씁니다. 즉, 세상이 펼쳐야 될 바른 도리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19세기 들어와 세도 정치의 의미는 이렇게 변질됩니다. 더 이상 원래의 건전한 지향성을 잃어버리고 권세 있는 유력한 가문의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입맛대로 이끌어가는 정치라는 의미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세도 정치를 이끌었던 유력한 가문은 이와 같습니다. 순조의 외척 가문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안동 김씨 가문부터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그리고 반남 박씨의 5개 가문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이들로 구성된 세도 가문은 왕실과의 혼인관계 등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세도 가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였는데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기구, 비변사를 독점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훈련도 가문과 같은 여러 가지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해서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았죠.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을 수탈하며 이속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대에 걸쳐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권력의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세도 가문은 국정을 장악했어요. 이제 정부의 모든 논의는 세도 가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왕에게 보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세도 정권이 권력을 얼마나 독점하였는지 권력 독점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앞서 이야기한 5대 유력 가문이 정 2품 이상의 고위직을 얼마나 독점하고 있는지 그 현황입니다. 이미 정조 때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헌종과 철종 2대 왕 때를 보면은 그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0%를 넘어가게 되죠. 국가 고위직의 절반 가까이를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고위 관료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이 시기 하위 관료들은 고위 관료의 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실무 중심의 행정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세도 가문은 과거 시험에서도 부정부패를 일으켰습니다. 비정기적인 과거를 빈번히 실시했고 자신들과 가까운 가문 출신의 인물들을 과거 시험에서 합격시켜서 기득권자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벼슬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의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세도 가문이 지방의 향리와도 결탁해서 농민을 가혹하게 수탈하자 정부는 향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드라마 나오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지방관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이 원래 암행어사의 기능인데요. 하지만 세도 정치 기간에는 이 암행어사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암행어사 가운데에는 지방관과 결탁해 오히려 농민 수탈을 적극 비호하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도 정치는 조선 후기의 암흑기를 잘 보여주는 테마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 신분제의 동요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신분 구조부터 볼게요. 먼저 기본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는 2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양인과 천인의 양천제죠. 그런데 16세기가 넘어가게 되면서 양인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며 양반, 중인, 상민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각 신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먼저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합쳐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신과 무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되겠죠.
그 아래 중인들은 쉽게 말해서 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국가의 하급 관료들이 여기 위치합니다. 역관, 의관 이런 사람들이겠죠. 상민들은 농업, 수공업, 상업 등등에 종사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체로 노비들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천한신분, 천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선의 신분 구조를 보니까 어떤 모양인가요? 위로 갈수록 그 수가 적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삼각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신분 구조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게 뒤집힙니다. 소위 역삼각형의 신분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건 조선 후기의 신분 구조를 연도별로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양반인데 양반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을 합친 게 상민과 천민이 되는데 이건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에는 왜 신분 구조가 상하가 뒤집힐 만큼 이렇게 거대한 신분제의 동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먼저 이런 신분제 동요에 공헌을 한 요인들을 한 개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볼 거는 납속책과 공명첩이에요. 납속책은 국가가 돈이 없어서 일반 서민들에게 팔았던 문서 같은 건데요. 이걸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사면은 국가로부터 관직을 얻거나 천민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요. 국가 입장에선 돈을 벌어들여서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으니 이득이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관직을 얻는다는 건 겉으로나마 신분이 일단 상승한다는 뜻이 되니까 체면 차리기 되게 좋았죠. 공명첩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명첩은 관직 임명장인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공명첩, 즉 이름 쓰는 곳이 비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쓰는 란을 비워둔 관직 임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관직을 백성들에게 팔아 넘겨야 되니까 아예 이름 쓰는 칸을 비워두고 사겠다는 사람이 오면은 냅다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관직을 줘버린 것이죠. 그것도 납속책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속이란 행위를 할 때 공명첩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속책과 공명첩으로 신분 상승을 노린 서민들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몰락하는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라는 인물이 그린 자리짜기라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에 지금 돗자리를 열심히 짜고 있는 아버지와 왼쪽 상단에 물레를 돌리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까 일반 서민 가정 같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도 지금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있고 어머니가 입은 한복의 빛깔을 보아하니 그냥 흰색 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되게 고운 빛깔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일반 상민의 가정이라고 하기엔 좀 범상치가 않죠. 그러고 나서 뒤를 보니까 어때요? 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아, 이 가정은 몰락해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아들놈이라도 글 공부를 시켜서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양반 집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눈치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선 후기 상민들은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붙잡기도 했지만 일부 양반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일반 농민과 다름없는 처지가 되거나 지금 옆에 보이는 그림 속 아버지처럼 장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안 본 중인과 천민은 어떤 변화를 맞이했을까요? 먼저 중인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인들은 서얼 통청운동에 큰 자극을 받았는데요. 양반과 상민 사이에 태어난 서자, 그리고 양반과 천민 사이에 태어난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얼 출신 인물로는 홍길동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고 그 홍길동처럼 서얼들은 타고난 신분 때문에 관직 진출에도 제한이 있었고 사회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얼들이 똘똘 뭉쳐서 국가에 지속적으로 차별을 폐지할 걸 요구하자 실제로 서얼들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차별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하고 서얼들을 등용해 인재로 활용하였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에 자극받은 중인들 역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부와 실력을 바탕으로 관직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여러 제도들을 개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말풍선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서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계속 벼슬길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중인들만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원통함을 호소하자. 이런 식으로 중인들의 통청운동을 통해서 중인들도 신분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민들입니다. 천민들, 특히 노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가장 쉬운 건 도망이었습니다. 정조 때 노비 추세가 금지되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인의 눈에서만 벗어나면 자유로운 신분으로 해방이 되게 되자 노비들의 도망이 늘었죠.
일부 노비들은 착실하게 노력해서 자산을 모아서 납속을 하는 등 천한 신분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방식으로 천민에서 양반까지도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결국 순조 1년, 정조 때부터 이어져 온 이 기세를 몰아서 왕실과 중앙 관서에 소속되어 있던 6만여 명의 공노비가 모두 해방됩니다. 아직 개인이 소유한 산호비까지 해방된 건 아니었지만 국가에 묶여있던 공노비가 모두 양인으로 풀려났다는 건 신분제에 엄청난 파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들은 이제 양인 신분이 된 만큼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존재가 되어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정의 문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래 삼정의 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라의 3대 재정 수입원이란 뜻을 가졌는데요. 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는 바로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곡입니다. 전정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이전에 전세라고 배웠던 것에 대동법으로 걷어들이는 세금, 토지 1결당 12두였죠? 그걸 더하면 됩니다. 군정은 군역 대신에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이전 조선 수치체제에 배운 역, 현재는 균역법이죠. 그렇게 거두는 세금과 동일합니다. 이 중에서 조금 낯선 건 이제 환곡이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환곡은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빈군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의 계절인 가을에 이자를 더해 갚게 만드는 그 제도입니다. 우리가 고구려 때부터 배웠던 진대법, 고려 때 배웠던 흑참 이런 것과 유사한 제도죠. 조선은 이렇게 세 가지의 재정 수입원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도 정치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제도가 문란해지기 시작을 하며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전정은요,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었죠. 그런데 관리들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에서조차 이런 전정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도촉했습니다. 군정의 폐단은 더 심했는데요. 원래 군정은 성인 장정 한 사람당 한 필씩 군포를 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균역법에 따르면. 그런데 어린 아기들, 심지어는 돌아가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런 군포를 그냥 징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더해서 혹시나 이웃집 사람이나 아니면 친척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목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신 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군정의 폐단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환곡의 폐단이에요. 환곡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백성들이 필요할 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리고 추수기가 되면 갚는 제도를 말해요. 이게 좀 잘만 운영되면 백성들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고 국가 입장에서도 가을에 이자를 붙여받으니 서로 윈윈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엄청난 이자 수익에 눈이 돌아버린 국가에서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곡식을 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목에다 칼 들이밀고 돈 빌리라고 빚지라고 사채지라고 하면 지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상황인데 이걸 국가가 강제로 백성들에게 시킨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빌려준 곡식이 제대로 된 곡식도 아니고 불순물토성이에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엄청난 고리대를 붙여가지고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를 운영하면서 심지어 사기까지 친 거기 때문에 엄청난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열심히 밤새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은데 공부한 내용은 한 개도 모르겠고 당장 시험은 몇 시간 안 남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온갖 신을 다 소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까지 다 소원을 해서 내가 염원하는 걸 막 계속 빌게 되잖아요. 이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세상이 흉흉해지자 각종 예언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행했던 여러 예언 사상들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정감록의 유행입니다. 정감록은 조선 왕조를 세운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정치성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리라는 내용을 담은 책이었어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찾아온다는데 백성들은 신라 같은 희망을 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이 책은 조선 왕실 입장에선 역모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가 역성혁명을 일으킨다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는 미륵신앙입니다. 하늘에서 미륵이 내려와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사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조선 왕조의 종말을 내리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민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사상이라기보단 종교에 가까운 믿음이 확산됩니다. 세 번째 사상인 동학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학이라는 사상은 먼저 사진에 보이는 최재우라는 사람이 교주로서 최초로 창시한 것입니다. 동학의 확산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유입과 확산을 이해해야 해요. 서학은 서쪽에서 온 학문이란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트교, 즉 천주교를 의미합니다. 여기선 편의상 서학이랑 천주교란 칭호를 번갈아 쓸게요. 서학은 서양에서 중국으로 천천히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을 다녀온 학자들을 통해 전례가 되었어요. 17세기쯤부터요. 처음에는 이게 학문으로 연구가 되었지만 18세기경 남인들 중 일부가 이걸 신앙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도 점점 종교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주민, 상민, 부녀자들에게도 확산되면서 더 이상 조정에서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은 아니게 된 거죠. 일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정약용의 집안도 천주교를 믿었다가 박해를 당하기도 했을 정도로 널리 이게 퍼지게 됩니다. 동학은 이런 서학의 사상에 맞서 싸우면서 창시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조선이 서양의 지배를 당하겠다고 생각한 최재우는 1860년 동학을 창시했어요. 동학의 등장 자체는 서학에 맞서려는 목적이 컸지만 사실 사상적 측면에서는 동학과 서학이 유사한 내용도 많습니다. 특히 동학의 사상 중에서 인내천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는 인즉천이라 나와 있긴 한데 보통 인내천이라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뜻으로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고 하는 평등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평등 사상이랑 되게 흡사하죠. 하지만 서학이든 동학이든 이런 평등 사상은 신분 질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선 사회에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리라고 받아들여진 건 분명합니다. 정부와 양반의 지배층은 이런 동학이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종교라면서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교도를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우의 뒤를 이어받은 2대 교주 최시영은 용담유사 그리고 화면에 있는 동경대전과 같은 동학 사상을 담은 여러 서적을 펴내었고 동학 사상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드디어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도는 주요 봉기를 표시해 놓은 것인데요. 19세기 조선의 농민봉기는 크게 한반도 북쪽에서 발생한 홍경래 해난과 한반도 남쪽 진주를 시작으로 터져나온 임술 농민봉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홍경래 해난부터 살펴봅시다. 홍경래 해난은 평안도 지역에서 발생한 반란입니다. 예로부터 평안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아왔어요. 서북 지역은 아무래도 변두리다 보니 성리학이 늦게 전파되었다며 무시당하기도 했고 그만큼 학문적으로는 떨어지는 지역이니 과거에 급제를 해도 반드시 좋은 관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안도 지역은 지리적으로 청과 인접해서 활발한 무역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는 그런 평안도 지역민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안도를 수탈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한양의 주요 특권 상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평안도 상인들을 더욱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차별 대우에 대한 반감이 홍경래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빵 터졌던 것이죠. 홍경래는 몰락 양반 출신의 인물로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지만 계속 낙방했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 때쯤 홍경래 역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을 목도했고 결국 홍경래는 평안도의 중소상공인, 광산노동자, 빈농 등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세도 정권 타도를 내세우고 한때 청천강 이북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지만 결국 정주성에서 관군의 탄압을 당해 홍경래가 전사하게 되며 반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술농민봉기입니다. 1862년 임술년에 한반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봉기를 의미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세도 정치 하에 관리들의 부정과 수탈이 지속되었고 특히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악행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진주의 농민들은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진주 농민 봉기입니다. 진주민들은 결국 진주성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어요. 진주 농민 봉기는 곧 계령 등 이웃 마을로 퍼졌고 북쪽으로는 함흥, 남쪽으로는 제주도에 이르며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봉기가 확산되자 정부는 관리를 보내서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한성의 삼정이정청이란 임시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테마인 농민봉기까지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농민봉기는 비록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의의와 한계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의의로는
봉기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농민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농민들은 어찌되었건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 농민의 봉기는 제도 개혁과 같은 근본적이고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농민들의 저항 의식이 쌓여서 근현대사에는 조금 더 발전한 형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농민 봉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근현대사를 배울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내용이 많았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볼게요.